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구 경북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오창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저도 수성구의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평일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역사적 상징 통로와 대구의 지역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의 지역 문화라고 뭐 이렇게 달아놨지만 실제로는 대구 경북의 문화가 되겠고요. 역사적 상징 통로라는 것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프로그램이 길 위의 인문학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길이라는 게 조그마한 뭐 오솔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그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이런 길도 있고, 길은 뭐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 또 대구 경북의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다룰 길은 실크로드라는 거, 비단길 하는 게 있습니다. 실크로드. 그 다음에 영남대로라 그래서 영남대로 수성구도 지나갑니다. 저 해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남대로. 또 경부선 철도가 먼저 생겼잖아요. 경부선하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다양한 이제 정말 지구촌을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지역 문화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지 하는 걸 보면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대구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을 보면은 주로 대구는 영남의 중심지다. 영남이라 그러면은 우리 대구 경북하고 그 다음에 부울경, 부산, 경남, 울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영남의 중심 도시다.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부산보다 대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졌던 적이 오랜 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영남의 중심지다. 그래도 뭔가 한 방이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조와 절개와 그리고 태산교학이라는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로 해가지고 태산교학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 뭐 쭉 지역에 관계되는 거라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대구 경북 사람들 그러면 뭔가 그 진중하고 우뚝 선 것 같고 담대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가 또 대구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자랑하듯이 산업화의 심장부, 그리고 근대화 세력의 본거지, 여기가 대구다. 예? 대한민국이 가난을 이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쫙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한 게 아니냐 하는 거는 외부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인상착입니다. 대구 경북 그러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느낌이 좋을 때,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80년대 이제 초반 이럴 때, 그때만 해도 20대 서울 가가지고 경상도 말씀에는, 그죠? 식당에 들어가면은 국밥에 먹고 나면은 공짜로 이렇게 덤으로 국물이라도 한 국자 더 주고 이런 시절인데, 요즘은 영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데 어떤 간에 그래도 긍정적인 인상착의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구 경북 그러면은 이거 요즘에 우리 대구 사람들 그러면은 뭔가 이 오해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특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다,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젠가 보면은 그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설문조사,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 설문조사를 하면은 우리 지역은 아직도 뭔가 그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건 이제 자꾸 정치적인 그거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특혜를 받은 지역이다. 그리고 대구 사람, 또 경북 사람들은 소중앙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뭔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외부 사람들은 봅니다. 바깥은 전혀 그렇게 인정해 줄 생각이 없는데 대구 경북 사람들은 여전히 저것끼리 한반도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동종교배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끼리 우리 대구가 보면은 출신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대구 시민이 250만 가까이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출신지가 대구 경북인 우리 지역 출신인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 되고 나머지가 외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계속 어울려 사는 이런 지역이다. 이거 밖에 사람들도 압니다. 부산만 해도 부산은 뭐 그 아무래도 그저 항구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거의 뭐 절반 이렇게 가까이 될 겁니다. 그죠? 가까운 청도에서도 부산으로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대구 경북 출신들이 80% 이상 갑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부산 경남에서 10% 오고 합천서도 오고 거창서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대형 사고가 이제 쭉쭉 나다 보니까 대구 그러면은 이거 막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도시다. 뭐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다가 고담 도시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구 사람, 경북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보면 복합적입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역동성이 떨어진다, 좀 정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면은 곤란하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이 솔직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투박하고 좀 뭔가 좀 거칠어 보이지만은 적어도 정의로운 심성은 다 가지고 있다.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다 하는 뭐 그런 게 다 우리 정신 속에 다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또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 대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뭔가 비관하고 스스로 자조 섞인 이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그러면서도 문화적으로 쿨한 도시. 쿨하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재미있고, 예? 그죠? 다양한 게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도시를 바라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거 긍정적인 눈길, 그다음에 부정적인 시각,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앞에 이렇게 보시면 긍정적인 거는 주로
오래전에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과거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제 대구가 경북이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하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주로 가까운 시기에 우리 지역과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이제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대구 또 경북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은 어떤 거였는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뭐를 통해서? 길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길 위의 인문학 이제 프로그램인데 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소개했듯이 먼저 실크로드 시대라는 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우리에게도 실크로드 시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번 연관 지어보면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게 신라 시대와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뭔가 실크로드하고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 다음이 영남대로 시대입니다. 우리 대구와 영남대로의 시대. 이거 영남대로라는 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삼국시대부터 있었는 기능을 하던 길인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지던 그런 길, 영남대로 시대의 대구라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경부선 시대의 대구. 경부선 시대가 조선조 말기가 되면은 경부선이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는데 경부선 시대의 대구, 그 다음에 지금의 대구라는 거를 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실크로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잖아요, 그죠? 실크로드라는 게 우리 대구하고 아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경주를 이제 먼저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실크로드가 시안부터, 시안이라는 것은 서안입니다. 중국 서안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행으로. 서안 다녀오셨어요? 예, 그 옛날에 장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국시대에 보면은 장안으로 뭐 이렇게 사신들도 갔다 그러는데 중국 역사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베이징이 뭐 그렇게 지금 중심 수도 역할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 때도 중국의 수도는 그 시안입니다. 서안이라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서안부터 해가지고 터키를 지나 지중해까지 가는 이 코스가 실크로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경주가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실크로드, 지중해와 직접 교류한 동쪽 끝이 어디냐? 경주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싶다. 어딘가 하면은 요가 시안입니다. 요 중국인데 중국 시안이라는 데인데 시안 위에가 어디입니까? 저가 섬서성입니까? 어디? 시안 위에가 내몽고입니다. 내몽고 지역에 가면 고비 사막이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꾸로 가면은 이게 흐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시안에서 쭉 넘어가면 이게 사막을 지나서 이쪽에 가면은 중국의 지금 저 신장 자치구라는 데 있습니다. 위구르족들 이슬람 믿는 그 사람들이 사는 데를 넘어가면은 그게 뭡니까? 천산산맥 지나서 이걸 넘어가면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라는 데가 뭡니까?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면은 이게 카스피해고 이게 흑해입니다. 근데 중앙아시아 지나가면은 어딘가 하면 이란하고 이라크입니다. 이란, 이라크를 지나가면 이쪽이 터키예요. 터키 옆에 이게 어딘가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 이 그리스 옆에 기단하게 내려온 게 이게 어딘가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실크로드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쭉 해가 산맥을 넘고 중앙아시아 평원을 지나가지고 이거 파미르고원도 넘었겠죠. 이래가지고 카스피해 옆으로 흑해 옆으로 해가지고 터키로 가서 그리스 또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가는 이 길입니다.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이거 사막을 지나고 높은 산맥을 지나고 평원을 지나고 해가지고 가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여기 저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에서 아니면 터키에서 어떻게 시안까지 와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경주까지 뭐가 이어지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주의 고분을 파보면은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생산 못하던 거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쪽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출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 실크로드라는 게 중국의 시안에 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쭉 해서 경주까지 건너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대릉원에 가면 황남대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금으로 된 유물과 함께 뭐가 나왔는가 하면 유리잔, 유리그릇 이런 것들이 그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된 겁니다. 터키에서 났거나 그리스 로마에서 왔거나 이스라엘에서 왔거나 그렇다. 목이 긴 그 표현도 돼 있지만 목이 긴 유리그릇 같은 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들이 지금도 생산된다. 장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경주 황남대총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신라는 유리 그릇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기법을 몰랐습니다. 이게 이 먼 길을 따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유목민들이 그걸 이 지중해까지 가서 구입해 왔을 거고 그게 다시 건너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경주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 나라현에 동대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절에 가면은 정창원이라고 해가지고 창고가 있습니다. 보물을 이게 쭉 보관해 놓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탄자가 있어요. 양탄자가 한 그 신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양탄자가 50개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탄자에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보면은 자초랑댁이라고 그래요. 자칭모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양탄자에 붙어 있어요. 꼬리표가. 지금도 우리가 물건을 뭐 보낼 때는 그 전에 뭐 대한통운에 실어 보내고 뭐 할 때 꼬리표 붙여가 보내잖아요. 자초랑댁이라는 거는 신라 경주의 자초랑이라는 이거는 태코입니다. 생산자 표시입니다. 자초랑이라는 그 집안에서 생산해가지고 간 건데 자칭모일이라는 거는 요즘 이야기하면 브랜드입니다. 상품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겁니다. 근데 양탄자를 만드는 기술은 페르시아 겁니다. 페르시아 거예요. 아까 여기 지나가는데 이란하고 이라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저 실크로드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쭉 가는데 중앙아시아 지나면은 이란 나오고 이라크 나옵니다.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주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라라는 나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가 늦게 출발한 한 4세기 전후 해가지고 신라가 이제 건국이 돼가지고 내무랑 시대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 이제 신라라는 정식으로 국가의 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는데 여기도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데가 좀 뭔가 그 동남쪽에 또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건대 이 폐쇄적이고 뭔가 문화적으로 이게 고립된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방금 보셨듯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신라가 이 실크로드하고 연결돼 가지고 서로 문물을 주고받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신라가 북방 문화, 남방 문화, 그 다음에 그 지중해로부터 오는 서방 문화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로 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경주에서 출토되는 걸 보면은 머리에 터반을 두른 이런 토구도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 페르시아 또 가까운 중국의 지금의 신장 위구르 쪽 이쪽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슬람 계통의 또는 유목민들의 모습입니다. 토구로 해가지고 출토가 된다. 그래서 외래 문화를 뭔가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자신들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이제 경향,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이제 문화를 만들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라 그것도 수도 경주라는 게 이때 그 당시에 그 대구는 달구벌입니다. 그죠? 달구벌인데 달구벌과 경주는 크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달구벌도 그때 당시에 실크로드 시대에 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방적이고 그 포용적인 문화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경주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대구 사람들 보고 폐쇄적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실크로드 시대의 대구라는 것은 신라 문화권에 있던 그 대구는 달구벌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원래 신라라는 나라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뭔가 융합적인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신라조차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굉장히 융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내면에 이렇게 품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신라인들이 그랬듯이 대구 사람들이 기질에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크로드 시대에 우리 달구벌, 서라벌 옆에 달구벌의 모습이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경주에서 저 끝에 이탈리아 그리스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영남대로 시대입니다. 영남대로 통일신라 시대가 망하고 이제 쭉 보면은 고려가 시작되잖아요. 고려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신라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려 건국 이후에 이 지역은 도대체 어느 곳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이제 교류하게 되는가? 제일 큰 길이 이 나중에 조선시대 영남대로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길입니다. 영남대로입니다. 저 부산에서부터 서울 또는 고려시대 같으면은 송도, 개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세 갈래가. 이거는 지금도 작동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산서 올라오는데 쭉 해가 서울까지 또는 저 고려시대의 저 왕도였던 송도, 개경, 개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느 겁니까? 첫째, 부산에서 밀양으로 와가지고 청도로 해서 팔조령 넘어서 파동 지나가지고 이렇게 약전 골목 지금 있는 대로 해가지고 쭉 상주로 가서 문경, 세제, 충주, 용인, 서울 가는 길입니다. 문경, 세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19세기 말까지 1800년대까지
경상도하고 서울을 이어주는 공로입니다. 공식적인 도로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길입니다. 이 길로 해가지고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보부상들이 괴나리 보찜 짊어지고 장사하러 가고,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건너갈 때 내려가던 길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한양을 공략하러 갈 때 지나가던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팔조령 넘어서 들어가는 이 길입니다. 이 길로 해가지고 조령 넘어서 탕금대가 신립장군이 그죠? 그 전멸한 데 아닙니까? 그 길 넘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영남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길이 있지만 큰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영남 좌로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영남 우로입니다. 영남의 좌측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영남 좌측이 어느 쪽입니까? 한양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왕궁 있는 쪽에서 바라보면은 영남 좌로는 안동 쪽입니다. 동해안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영남 우로는 경남 서부 지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남대로 말고 하나는 영남 좌로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부산에서 울산으로 해서 경주, 영천, 안동으로 해가지고 중영 넘어가는 길입니다. 중영으로 해서 넘어가면은 단양이 나오잖아요. 단양, 여주, 서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옛날에 부산서 한양 가는데 15에 걸렸습니다. 짊어지고 가면 15에 걸려가지고 뭐 가다가 또 주막에서 며칠 더 쉬다 가고 이러면 한 20날 걸리고 뭐 이런. 또 하나 길이 있는데 그럼 영남 우로입니다. 이거는 부산서 창녕으로 가서 성주, 김천 해가 추풍령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길이 다 지금은 이 길에 지금 뭐가 들어섰습니까? 다 고속도로가 있어요. 옛날 맨 그 길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뚫힌 겁니다. 전부 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이고, 이 중앙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죠? 중부 내륙이 이리 지나갑니다. 영남대로로 지나갑니다. 이때 그러면 이거하고 대구가 무슨 관계가 있나? 대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이 영남대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보면 영남대로라는 거는 영남대로는 낙동강과 한광유역을 연결하는 겁니다. 낙동강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게 영남대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낙동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한강 지역이잖아요. 그죠? 한강유역하고 낙동강이 연결되는 그 길이 이 영남대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원래 신라 때부터 이 길이 쭉 해가지고 병력 군수물자 수송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이고 고려시대에는 행정통신 또 세곡선이 움직이는 그런 길이기도, 세곡 수송하는 길이기도 하고 중앙의 문화가 이렇게 밑으로 전파되는 그런 통로다. 이게 영남대로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영남대로를 통해 가지고 당시의 사회 질서를 움직이던 유교사상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렇게 중요한 길입니다. 영남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대구가 영남의 좌도와 우도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대구입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 좌도라 그러면은 낙동강의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 주로 이쪽에 들어갑니다. 우도 그러면은 이쪽에 진주 사천이라든가 그죠?
밀양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우도입니다. 아니 한양에서 볼 때 뭐 크게 보면은 동해안이 좌도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주 우도고 안동이 좌도입니다. 당연히 그래 돼 있어요. 그렇듯이 그 중간에 대구가 있는 겁니다. 대구가 중간에 위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도와 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여기가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완충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고 이 말인즉슨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대구 사람들은 폐쇄적이야, 밖에 그걸 받아들일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남대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상 여러 개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고 좌와 우에서 그죠? 다양한 것이 이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영남대로 시대에도 대구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위치상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보면은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첫째 이제 대구가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게 행정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영남대로의 요충지에 이제 입지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중요성을 먼저 인정받습니다. 대구가. 우리 뭐 알다시피 이거는 뭐 여러 이제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신라에서 조선 왕조 교체기 고려 말에서 이제 여말 선초로 넘어오는 그 기간까지 보면은 이게 대구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행정 그 단위로서는 말단 조직 아직은 자그마했습니다. 여말 선초까지만 해도 대구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그 고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선 왕조가 이제 건국되고 난 다음에 지방 행정 체계를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는 과정에 이제 발전 토대가 이제 구축이 됩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 부산에서 상주로 해가 문경세제에 가는 이 연결 도로의 축, 이게 영남대로잖아요. 영남대로의 중요성이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 시대 뭐 이때도 역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조선 왕조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이쪽의 도로, 영남대로가 이제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거고 세종 때가 되면은 이제 행정적으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세조 때가 되면은 도읍으로 승격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과정에 좌와 우를 합쳐가지고 그때 감령이 설치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대구가 굉장히 중요성이 이렇게 커져갔다 이겁니다. 먼저 그래서 행정 중심지 대구라는 게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는 거죠. 대구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상업적으로 상업 기능이 이제 대구에 몰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남대로가 이제 활기를 띠게 되니까 대로가 활기를 띠면은 보부상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팔도의 선비들도 다 이제 영남이라는 데가 학문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좌우 다 그렇습니다. 좌측에는 안동 중심을 해가지고 그렇고 우측에는 진주라든가 그 다음에 밀양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 유학이 발전합니다. 합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남대로가 활기를 띠니까 상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대구가 이제 상업 중심지로 또 행정뿐만이 아니고 상업 중심지로 이렇게 기능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서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장시, 대구장이 서게 됩니다. 대구장이. 이거는 인근에
경산, 뭐 하양, 자인, 청도, 현풍, 칠곡, 영천 여기도 각각에 다 장이 서는데 이게 다 그 대구장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대구장이라는 게 요즘 그 큰 장이라 그러면 어느 장입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서문시장입니다. 그래 대구장이 전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으로 그 경제권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장이든지 상업적으로 활기를 띠는 그런 고장은 폐쇄적인 데가 없습니다. 폐쇄적이래 가지고는 그 장사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가 원래 대구는 행정도시고 상업도시로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영남대로가 활기를 띠면서 더더욱이 여기에 탄력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탄력이 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효종 9년에 이 슉 시간이 흘러내려오면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1908년 효종 9년에 양영시가 개설이 됩니다. 양영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큰 장, 지금의 서문시장인데 큰 장이 전기시장으로 이제 점점점 세력을 불려갑니다. 그래서 조선조 말기에 보면은 그 대구장을 보고 그 노래를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보면은 대구장이 아가리가 커서 너무 넓어서 다 못 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컸다 이거예요. 부산장도 크지만 대구장도 하도 커서 둘러보는데 다 못 본다는 그런 노랫가락이 있을 정도로 대구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대구가 아까 봤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커갔는데 상업적으로도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좌와 우도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림, 유학, 성리학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와 우의 사상이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됩니다. 대구에 그게 모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영남 좌도의 중심 도시가 안동이라 그랬는데 유학을 머리에 떠올리면은 안동의 유학의 중심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퇴계선생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쭉 가면은 전부 경북 북부 지역의 그 유학자들은 대부분이 퇴계 학맥으로 볼 때 퇴계 제자들입니다. 쭉 그 맥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도는 남명 조식 선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좌도의 퇴계, 우도의 남명 이래서 이 양대 학맥이 이제 영남의 유학파를 형성을 하는데 이 두 학맥에 되는 사상이 만나는 데가 대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나는 곳이 대구입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좌와 우가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만나는 데가 대구다. 그래서 대구는 행정 중심지이고 상업 중심지고 당시로 봐서는 문화, 그 유학이라는 그거에 관계되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깁니다. 좌와 우가 만나는. 그러면은 퇴계 학맥과 남명의 그 학맥이 만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한강 정구 선생을 사례로 많이 듭니다. 한강 정구 선생이 퇴계한테도 배우고 남명한테도 배웠습니다. 퇴계 선생한테도 배우고 남명 선생한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양 스승한테서 배운 거를 또 그 후대에 이제 쭉 제자를 길러가 전파를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 쭉 아주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그 실학 사상의 그 학자들 전부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학맥으로 보면 한강 정구 선생하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사상과 남명, 퇴계는 아주 학문을 체계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고, 조식 선생은 굉장히 실천적인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두 분의 가르침을 종합해 가지고 한강 선생이 본인의 어떤 그거를 이제 학문 세계를 구축을 하고 이거를 다시 후대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학이라는 거 보면은 뿌리로 쭉 들어가면은 남인계열이잖아, 그죠? 기호남인이라 그럽니다. 그 남인계열인데 이게 한강 선생하고 또 맥을 닿으면서 이렇게 그 이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선생은 원래 성주 쪽에서 이제 지금 한 분이지만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기도 길이는 그 서원이라든가 이게 한강 선생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좌와 우의 그런 학문을 갖다가 종합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 이게 영남대로 시대의 대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크로드 시대에는 그 서라벌이 중심이었고, 달구벌이라고 해서 이웃해 있으면서 신라의 그 열린 문화를 이제 쭉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고, 시간이 흘러서 영남대로 시대가 되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영남대로가 활기를 띠면서 상업적으로 이제 번성을 하고, 그러면서 입지를 활용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이게 융합하고 종합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무슨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 폐쇄적이다 뭐하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이 시대까지도 아니다 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상업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긴 기간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건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실크로드 시대에 그러면은 4세기부터 뭐 한번 저 멀리까지 가서 4세기부터 간다 그러면 300 몇 년 뭐 이렇게 서기 가던 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영남대로 시대가 끝나는 게 언젠가 하면은 1905년 뭐 그냥 경부선이 개통되는 시점까지 본다면은 20세기 초반까지 옵니다. 1905년, 한 1910년까지도 부분적으로 영남대로는 기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짊어지고 가는 길이 그 팔조령 넘어가지고 쭉 조령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길이 그대로 기능을 했다고 보면은 20세기 초반까지도 걸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참고로 제가 제 고향이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그래도 잘 나간다는 영양입니다. 영양. 예. 잘 나가잖아요. 영양 잘 나갑니다. 근데 저들이 조그만할 때 보면은 어른들이 고추 어느 강원도 어디가 잘 된다 이러면은 그 씨를 이제 구하러 강원도 가신다 그랬는데, 어른들이 혼자 가면은 무서우니까 몇 분들이 이제 팀을 이뤄가 가는데, 강원도 가는데 보니까 영월 쪽으로 해가 걸어가 갑니다. 어디 가서 차 타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가는 도로가 바로 저런 게 없으니까 걸어가요.
봉화로 해가지고 가면은 영월로 해가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부 지역에 다 그 제를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코스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원도를 차 타고 가려면 뭐 몇 굽이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강원도 가가지고 고추 씨를 가져와가 농사 짓고 하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같으면은 1960년대인데 그 시절에 어떤 간에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이 발전된 과정을 쫙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릴 때 받는 거는 뭐 제가 시각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그게 쫙 이렇게 제가 자라면서 우리 선배되는 분들은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겠지만 자란 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각각의 그거를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뭐랄까요, 통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길을 통해가지고도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런 변화를 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는 그 통로는 뭐 각각 다릅니다. 본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요. 다른데 길을 통해 가지고도 그런 걸 볼 수 있다. 대신에 그 단위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듬성듬성할 수 있다. 세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류하던 그 시기에 대구라는 지점, 공간, 그 다음에 영남대로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 공간, 우리 대구라는 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남대로 시대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부선 시대입니다. 또 하나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길이 열리는데 그게 경부선입니다. 그렇잖아요. 경부선입니다. 영남대로가 쇠퇴하고 경부선 시대가 개막합니다.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됩니다. 개통되고 일제가 이제 저 중국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통로들을 만듭니다. 마차하고 말이 지나가던 그걸 신장로라 그래가지고 도로를 넓힙니다. 그 다음에 철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 한양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륙으로 올라가는, 예? 가다가 경의선 가고 경원선 가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저 경인선 철도가 먼저 이제 놓이잖아요. 경인선 인천 제물포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그것도 열리고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고 대구역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대구가 세상하고 이제 소통하는 공간의 중심이 대구역이 되는 거예요. 대구역을 통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훨씬 선배되는 분들, 이때 경험한 분들은 새로운 세상이 돼요. 만주로 해가지고 막 이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해초 스님이 걸어서 막 신라에 살던 분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그 다음에 인도로 갈 때는 아까 봤는 실크로드 말고 좀 귀찮지만 한번 앞에 저 지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잘 안 되노. 뭐 시간도 많은데 한번 봅시다. 해초 스님이 인도 가는 거는 어느 쪽입니까? 요가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아까 봤는 이게 더 흐려졌군요. 요가 시안이잖아요. 요게 시안이잖아요. 시안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위로는 이게 몽고입니다. 몽고고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요 시안이 있는데 요가 중국 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하고 그 이후에도 여가 중국이 수도가 요 사안이라는 시안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요 위로는 몽고 땅이에요. 지금도 내몽고 해가지고 그쪽에 고비 사막이가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는데 위쪽으로는 신장 자치구라 그래가 이슬람 믿는 위구르족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터빈 둘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쪽에 아까 이 천산산맥 넘어가지고 이란, 이라크, 터키 이쪽에 계통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사는데 중국 사람인데 종교나 혈통으로 따지자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계통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국이 지금 이쪽에는 뭔가 하면은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티베트 자치구예요. 그래서 이쪽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면은 어디입니까? 티베트 자치구 지나서 히말라야 넘어가면 인도 땅입니다. 예. 그래서 해초 스님이 한 거는 이 쭉 해가 이리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간 거예요. 해초 스님은 이리 와가 이리 넘어갔고 실크로드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오고 이리 해가 바로 넘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중앙아시아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은 데 있잖아요. 이게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인데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해야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옛날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이리 해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중앙아시아 평원을 지나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이게 유럽입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리스고 이게 이탈리아고 이 너머가 프랑스하고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이 이쪽에 장벽을 딱 쳐놓고 티벳이 독립하려고 그렇게 그래도 중국 절대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하면은 인도가 바로 넘어오거든. 그 다음에 이쪽에 신장 자치구 쪽에 위구르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무너지면은 이쪽에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잖아요. 유럽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옛날에 전부 이렇게 넘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지나가지고 대구는 지금 경부선 시대가 열린 겁니다.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고 신장로 아시지 않습니까? 신장로 옛날에 자갈길 아니에요. 그러고 가에 백양나무가 쭉 서가지고 가로수가 있고 하던 그게 신장로입니다. 그러고 부역할 때 되면은 찌개 전부 자갈 찌고 거기다가 그 신장로에다가 그죠? 자갈 갖다 붓고 했잖아요. 그 신장로입니다. 그 일로 온 사람들이 일제가 만든 근대화된 길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교통기관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철도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영남대로하고 영남좌도, 영남우도가 다 기능을 상실합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빠른 길이 이제 생기니까 그거는 저절로 이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부선 시대가 개막하는 겁니다. 경부선이라는 거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로 봐도 그렇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시대가 개막하면 대구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라는 게 제일 처음 행정적으로 행정중심 도시가 영남의 행정중심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영남대로가 활기를 띠니까 상업도시가 됩니다. 예? 대구장이 큰 장이 열리고 하면서 상업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좌도의 퇴계항맥하고 우도의 남명항맥이 만나는 학문적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 새로운 그 좌와 우가 결합된 새로운 유학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문화 또는 학문의 중심지로 기능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경부선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산업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산업도시가 됩니다. 대구역이 딱 이제 생기니까 물류 요즘 개념으로 하면은 물류에 굉장히 혁명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어 나르기 가까운 곳에 자그마하지만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대구역 근처로 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그리고 원료는 이제 그 상주라든가 인근에 여러 이제 섬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 원료가 근처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섬유 산업의 초기 이제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 도시가 되는 거예요. 행정과 그다음에 상업과 그다음에 문화학문 쪽으로 문화학문의 도시라는 거는 그 이후에 가면은 인재의 고장입니다. 인재를 이제 그죠? 육성해가 양성해가지고 길러내가지고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가 되는 그 이제 출발점이죠. 그래서 산업도시가 돼요. 1905년에 그 철도가 개통되고 해방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섬유업체의 24.2%가 경북에 당시에는 대구가 경북으로도 분리하기 전입니다. 경상북도에 입지를 하는데 그중에 149개 중에 95개가 대구에 있었다. 섬유공장이 여기 섬유업체가 대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섬유라 그러면 이거는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60년대 이쯤 들어가면은 대구의 섬유라 그러는 거는 영국에서 옛날에 산업혁명 때 그랬듯이 한국의 섬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산업혁명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섬유산업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구가. 이때는 뭐 대구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1, 2차 박정희 시대 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2차 5개년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섬유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전략산업이고 그 중심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60년대 말 되면은 3공단 중심으로 해가 나일론 생산을. 나일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릴 때 되면 100% 이런 거 있잖아요. 100% 이거는 불가에 가면은 옷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뜨시지도 안 하고 그거는 하여튼 100% 하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100% 입고 불 근처에 가면은 장작불 이래가지고 그죠? 겨울에 그 100% 입을 일도 없지만 어떤데 너무 옷살 형편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그 100% 입고 불가에 가 있으면 나중에 보면 옷이 없어요. 녹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게 뭡니까? 원유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한 거라서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불가에 가면은 녹아보고 없어요. 옷이 없어. 거의 100% 나이롱 이런데. 이 전부 이제, 그리고 70년대 들어가면 합성섬유가 이제 나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하고 이런 게 대량 생산되어서. 경부선 시대가 개막하면서 시작된 섬유산업이 1980년대 무렵 이래가지고 이제 기울기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에서 나중에 구미까지 뭐 이래가지고 쭉 갑니다. 이게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는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대구 사람들의 한 90%가 직간접적으로 섬유 때문에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때 제일합섬, 제일모직하고 그다음에 코롱하고 뭐 쭉 해가 전부 대구에 다 있을 때입니다. 이게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게 전부 경부선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시작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남대로 시기에 이제 문을 연 대구장이 서문시장으로 해가지고 대구장이 이때 당시에 이제 경부선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제 커집니다. 대구장이 더 커진다. 원래 대구장이라는 게 평양시장, 강경시장까지 해가지고 3대장이라 그랬는데 이때 이제 더 커진다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장은 서울에 보면은 또 서울에도 종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전이 있잖아요. 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서울의 장은 이야기 안 하고 평양장하고 강경장하고 대구장을 3대장이라 그럽니까? 서울장은 왜 3대 장 안에 넣어주질 않습니까? 예? 잘은 모르지만 이거는 민간장이고 서울의 시전이라는 이거는 공식적인 그거잖아요. 그죠? 공식적인 장이라서 민간장으로 보면은 3대장이 평양장하고 대구장하고 강경장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시장이 대구장이 해방 후에 되면은 전국적인 그 직물 도소매업의 이제 메카 역할을 한다. 적어도 호남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호남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을 해가지고 호남에서 동대문 시장 가는 그 시간이 엄청 단축되기 전만 하더라도 호남 사람들까지도 이 대구장에 와서 물건을 떼갔다. 그 정도로 뭔가 하면은 상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굉장히 큰 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구장의 상권이 호남까지 도달했다. 호남 사람들이 대구장에 와서 물건을 떼갈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8년도에 보면은 직물 도매상 전국 점유 비율이 24%, 71년 되면 33%까지 갑니다. 대구장이. 직물 도매하는 비중이 71년에 전국의 전체 중에서 33%를 대구장이 차지했다. 얼마나 잘 나갔냐 이겁니다. 그리고 최고 잘 나갔을 때가 52% 수치를 보면 그 정도로. 그리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동대문 시장이 점점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러면서 바로 이리 안 오고 바로 이제 서울로 가는 겁니다. 바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시대라는 게 이게 보면은 그 도시와 도시 간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크게 이제 바꿔놓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구 사람들이 젊은 우리 후배들 한참 이제 어린 후배들은 놀러 간다 그러면은 뭐 포항도 안 가고 저녁 때 부산 내려가가지고 부산 가서 바닷가에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올라오고 하듯이 서울 사람들 보면 또 서울에서 저녁에 쭉 내려와서 KTX 타고 대구 와가지고 놀다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상권이라는 도시와 도시 간의 역학관계가 이 길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한때 잘 나가다가 서울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여러 이제
교통수단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놓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통망은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가 거의 다 그래요. 서울을 중심에 놓고 전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서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동서로 이렇게 된 게 최근에 이제 그거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남북으로 그래 되다 보니까 전부 도소매에 관계되는 부분의 시장은 이제 동대문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대구장도 여기에 이제 점점 이제 상권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게 경부선이 처음 놓일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위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철도가 점점 현대화되면서 그죠? 빠른 속도로 이제 최근에 KTX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서울로 이제 쭉 연결되는 그러면서 위축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창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 대구가 한창 잘 나갈 때 산업도시로서 행정도시, 그다음에 상업도시, 문화학문도시, 그다음에 산업도시가 됐는데 산업도시로서 한창 잘 나갈 때는 대구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경제도시입니다. 서울 다음에 대구였어요. 부산도 아닙니다. 서울 다음에 대구였다. 1960년대까지 국내 전체 경제 비중의 30%가 대구.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대구가 30% 차지했다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경부선 시대입니다. 대구가 30% 차지. 서울이 60%. 대구의 배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 60, 대구 30이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나머지 10 남았어요. 나머지가 10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우리 대구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점을 지나가지고 섬유가 위기를 맞으면서 대구도 경제 위상이 저하한다. 그런데 섬유가 위기를 맞았는데 경제 위상이 저하한다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섬유 위기에 대비해가지고 뭔가 그죠? 산업구조 개편을 서서히 이렇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간에. 그래서 어떤 간에 어쨌든 한때 제2의 경제도시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제의 30%의 몫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하여튼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경부선 시대의 대구입니다. 산업도시로서의 대구. 근데 이때 그러면 대구가 문화적으로는 어땠는가? 실크로드 시대에 보면은 뭔가 그 국제적으로 이제 교류하고 그러면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고 이렇게 됐고 영남 내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이게 큰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린 도시입니다. 열린 도시인데 경부선 시대가 되면서 경부선 시대에도 마찬가지 대구는 영남의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구가. 뭐 물론 그 중간에 보면은 6.25 전쟁도 겪고 하면서 우리 대구 경북 출신들 뿐만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그때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어울립니다. 대구에 피라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다양성의 도시의 모습을 이제 표출하게 되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경부선 시대가 되면 초창기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했습니다.
예? 경제의 30% 몫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부심이 뭐 대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 구미의 전자, 또 섬유 이래가지고 확실한 산업도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대구 말고도 인근에 그런 대구의 섬유,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해가지고 확실하게 경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영남대로 시대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쭉 이어오면서 이 경무선 시대의 경제 산업 이제 발전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 거기에 인재를 공급한 지역이 우리 대구다. 이게 대구를 중심으로 이 교육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성된 그런 인력들이 인재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엘리트가 되었다. 입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관료로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정치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대구는 하여튼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이끌어가는 그런 확실한 리더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부선 시대의 초중엽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타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바인데 문제는 이제 그 경부선 시대라는 게 그 놓고 외부 사람들이 이제 한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경제개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그 경제개발을 주도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원을 전부 이제 이쪽에 그 포항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영남 쪽에다가 전부 자원을 투입하고 서해안 쪽은 완전히 무시하는 바람에 그 상대적으로 저발전하게 됐다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면 이제 맞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경부선 그 라인이 잘 나가던 그 시절에는 북쪽이 막혀 있었어요. 냉전 시대에 남북 간의 교류가 전혀 없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도 막혀 있었어요. 그때 중국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했습니까? 중공이라 그랬어요. 마오쩌둥 정부가 있을 때 중국하고 교류가 없어요. 그거는 적대 관계입니다. 냉전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쪽에다가 공장을 짓고 뭐 막 그 투입을 해봐야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동쪽으로 와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서쪽에다 공장을 지으면은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가야 되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그쪽에 공장을 짓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태평양으로 나가기 수월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동쪽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그죠? 부산항이라는 큰 항구를 중심으로 해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반도의 중심축이 경부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부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축은 어느 쪽입니까? 서해안 쪽입니다. 서해안 쪽이에요. 서해안 왜 이쪽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과거에
이쪽에 투자했던 논리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왜 이쪽에 투자를 안 합니까? 기업들이 왜 이쪽에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시장이 서해 바다 건너에 있거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으로 수출하기 좋은 쪽에다가 물류 비용이 적게 드는 쪽에다가 공장을 그쪽에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안 와요. 동해안에다가 배치해가지고 그쪽에다 수출하려면 다시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 가야 되잖아요. 이쪽이 잘 안 올라 그래요.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안 올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한 걸 이제 이쪽에다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경부선이 놓이면서 우리 대구가 경부선 시대를 구가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황해권 시대, 서해안 시대가 되니까 모든 물자가 이제 자원이 그쪽에다 투입이 돼가지고 서쪽이 지금 활기를 띠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열렸거든. 서쪽이 열렸잖아요. 이제 중국이 열렸습니다. 노트 시대 때 북방 외교하면서 그때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경제 정상적으로 막 돌아갈 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경부 라인이 그죠? 우리가 막 경부선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경부선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길이 과거같이 뭐 실크로드 뭐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게 실크로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남대로 같이 뭐 국내에 뭐 그게 의존하는 시대도 아니고 경부선 같이 어떤 하나의 고속교통망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길이 열린 그런 시대다 이게.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길이 이제 생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시대라고 이제 한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하고 그 다음에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개혁 개방해가지고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는 이제 교통망 또는 통신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감염병이 감염병도 이제 전파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교통망이 빨라졌듯이 그래 되면은 병이나 이런 게 전파되는 것도 마찬가지 빨라지겠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제적인 전략적인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서해안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 이제 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반도하고 중국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라는 게 또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신라 이야기하면서 실크로드를 봤는데 지금 다시 실크로드가 나왔어요. 21세기에 실크로드가 나왔대요. 이거는 중국이 지금 와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잘 나갈 때 있었던 그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영어로 원벨트 원로드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이야기하는 1대1로라는 겁니다. 1대1로라는 겁니다. 1대1로. 이게 이 육지
육지로 해가지고 쭉 육상으로 해가지고 실크로드, 과거의 실크로드를 다시 복원하고 뭐로? 철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북한의 여기 낮은 선봉 이쪽도 실크로드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쭉 해가지고 이거를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전부 이거를 철도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게 중국이에요. 이게 21세기 신실크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으로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육지와 해상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게 1대1로라는 겁니다. 중국 중심의 그런 새로운 그 세상을 열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 철도 놓을 그런 그 경제력이 안 되면 중국 적어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중국이 지금 제조 중심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예? 과잉 생산 능력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품목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그러면은 이걸 팔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먹을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일종의 시장 개척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비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중국이 철도와 해상을 철도로 그 육상을 연결하고 해상로를 열면서 중국이 이제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세계로 그냥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길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바다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이렇게 그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들고 나오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막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도 태평양 뭡니까?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인도 태평양.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보고 가입하라는 겁니다. 중국은 1대1로 하는데 한국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제 세계가 거대하게 이제 싸우는 그 속에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 그 지구촌 전체를 놓고 이제 서로 대립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대구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밖으로 태평양으로 이제 나가려면은 그죠? 태평양으로 나가려면은 어느 통로로 하든지 간에 일본하고 한국인은 대한해협하고 일본의 여기 남진하해하고 이걸 놓고 지금 막 다투잖아요. 일본이 중국이 영향력을 막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하고 이쪽에 쭉 해가지고 이쪽에 막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그쪽에서 이제 차단을 하면은 중국이 그 사이에서 이 봉쇄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걸 뚫고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관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거의 그런 실크로드를 지금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우리 대구가 경제적으로 앞서 봤는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30%를 차지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거를 이제 위상을 이제 조금 잃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솔직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보면은 개방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세계화의 흐름 이런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남대로하고 경부선 시대에 잘 나가던 그런 전성기에만 너무 이제 취해가지고 뭔가 내륙 도시로서 이렇게 안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스스로 좀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유 이후에 주력 산업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하지 못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기회를 놓친 감이 있다. 우리가 섬유 같으면은 과거에 DJ 정부 때 뭡니까? 밀라노 프로젝트라 그래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섬유를 첨단화하고 뭔가 이걸 한번 되살려보자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에 밀라노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밀라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남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 밀라노 프로젝트를 해가 남은 게 뭡니까? 예? 섬유산업연구원.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세계적인 섬유 도시라는 것만 시민들한테 이제 알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제 없다. 이름이 밀라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밀라노 다 알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세계적인 섬유 도시, 섬유 패션 도시라는 거는 대구 시민들이 다 알고, 다른 거는 섬유산업연구원 섬유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밀라노가 세계적인 섬유 패션 도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걸 능가하지는 못한다. 자조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응하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경제 산업 영역에서 대구의 중심성, 리더로서의 그게 이제 점점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경부선이 놓이면서 막 잘 나가던 것도 이제 잠시라는 거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러다가 그 이후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고통지수가 이제 증가하고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원인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대구라는 이 도시가 점점 커졌는데 문화적으로도 도시가 커지는 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규모의 그 확대만큼이나 문화적으로도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다. 예? 우리가 조그마한 고을일 때도 서라벌 옆에 있으면서 뭔가 그 외래 국제적인 그 문화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걸 지켜봤을 테고 대로 시대에도 팔도에 다양한 문물이 모이고 학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막 학문을 하고 그런 고장이었는데 도시가 점점 크는 과정에서는 문화가 오히려 과거만 못한 게 아니냐 그런 개방성과 역동성을 오히려 잃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이제 합니다. 그런 것이 경제 산업적으로 지역의 위상이 약화되는 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우리 대구의 문화는 첨단 산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밀라노 이야기했지만은 밀라노니 무슨 프랑스 파리니 뉴욕이니 하는 그런 패션 관계되는 첨단 패션 산업을 하는데 사는 사람들의 사고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감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대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감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가 세계 최첨단의 그런 패션 도시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도 좀 뭐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발상을 독특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서로 달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완록, 나이가 얼마냐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인정해주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게. 대구는 60 먹어도 아직 알라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이 60 먹어도 알라한 도시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우리는 뭔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묵직하게 이게 둔중한 그런 걸 좋아한다 이겁니다. 제 자신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전환기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뭐 그저 이래 따라갈 수는 있어도 이끌어가는 건 안 된다. 과거의 대구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의 대구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오면서 굉장히 무거운 도시가 됐어요. 무거운 도시. 무거우면은 변화를 이끌어가지는 못한다.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몰개성, 뭔가 독특하고 눈에 띄는 거는 눈 뜨고 잘 못 봅니다, 이거. 눈에 띄면은 탁 튀어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안 돼. 어느 순간 그런 도시가 됐다. 방금 말씀드린 묵직한 거,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너무 튀어나오지 않고 대충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런 도시는 첨단 산업에 안 어울려요. 뭐에 어울리냐? 전통 산업 하는 게 딱 맞아. 그 컨베이어 벨트에 걸어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규격화된 걸 대량 생산하는 이런 데 맞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개성 있고 독특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는 안 맞다 이게. 지금 대구가 어느 순간에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과거 외부 사람들이 아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대구를 바라볼 때 태산교학이라 그랬는데 태산교학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이 별로 첨단 시대는 안 어울려요. 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기에 되게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칭찬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우린 사실 이런 걸 자꾸 너무 이런 데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저 후배들은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야 돼. 안 듣게 해요. 지금은 좀 이렇게 가벼운 것도 좋아요. 필요하면은. 발랄하고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 이 검은 거 이런 거 있고 섬유 패션 도시 패션 도시 한다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게 이제 길 가지고 이런 여러 자리 봤습니다.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거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민, 대구 시민, 서울 시민 이런 말을 쓰는데 시민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서양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봉건사회가 이제 무너지고 서양에서 그죠? 농업 중심으로 하던 계급사회, 신분제 사회,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혁명이 두 개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다 학교에서 배웠듯이 계몽사상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을 그전에는 기독교적으로 봤어요. 신을 중심에 놓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을 중심에 놓고 봤는데 쫙 근대 사상이 오면서 하늘에 있는 신을 끌어내리고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뭐를 중심에 놓고 보느냐면 인간을 중심에 놓고 보는 인간을 인간이 중심이다. 신도 인간이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보면은 신이 필요해서 인간을 이제 만든 건데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그랬다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바탕으로 해가 일어난 혁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다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분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하고.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산업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두 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근대 현대사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구에 살든, 뉴욕에 살든, 서울에 살든, 아니면은 도쿄에 살든 간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시민이라 그런 게 아니고 현대사회에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모든 사람이 다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시민은 양면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방금 받는 정치적인 측면의 시민, 또 경제활동, 경제산업에 관계되는 시민 두 가지 면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이 어울려 사는 이 공간, 이 제도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시민사회입니다. 시민들이 형성하는 사회가 시민사회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상업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살아가면서. 요새 우리나라 뭐 부동산 가지고 막 하지만 시민은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뭐 저 카메라 있는데 이면 개판됩니다. 이게 개판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시민이 또 가져야 될 게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공적인 덕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에 공적인 부분에서도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시민입니다. 시티즌이에요. 시티즌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게 하나는 부르주아지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시민입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시토양으로서의 시민이에요. 이거는 공적인 부분을 책임을 다하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냥 두면은 시민들은 이 두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균형 있게 그렇게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추구한다 이게. 상업적인 시민으로서 자기 이익만 막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헤겔이 국가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하는 이제 이게 지나치게 가면은 이제 아주 위험한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걱정을 했어요. 가만 놔두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해가지고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 대 만인의 추장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 국가의 시민일수록 뭔가 하면은 국가가 개입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돈 많이 번 사람은 공적인 자기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사회를 위해가 기부합니다. 그 시민이에요. 그게 공적인 덕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시민으로서의 균형 잡힌 그런 시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는 뭔가 하면은 자꾸 일반적으로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시민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보다도 공적 시민이 되기를, 공적 그 덕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자기 이익을 추구 조금 막 그러면은 뭐 집단 이기주의니 이런 용어를 그냥 편하게 막 쓴다. 대신에 가수 보고도 국민 가수라 그러고 무슨 뭐 좀 저 하면은 영화 배우 보고도 국민 배우라 그러고 이런 말을 막 그냥 씁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있죠.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뭐 국민 사위, 국민 며느리 뭐 이런 말, 국민이라는 말 막 쓰는 그게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인 덕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도록 자꾸 이제 직간접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은 이게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희토양 과잉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공인으로 행동하게끔 자꾸 강요하는 사회가 된다.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이게 역동적인 도시가 되는 거는 틀려먹었다. 도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런 국가는 역동적인 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제 이야기고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토양 과잉 사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21세기 지금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시민이 되는 거를 이 뭔가 적대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게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균형이. 학교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교훈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면 전부 이겁니다. 공적 덕성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겠다. 그러면서 교육 내용은 또 들다 보면 전부 이겁니다. 교훈은 이걸 걸어놓고 가르치는 거는 전부 뭐 국영수 암기 해가지고 막 하는 이걸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도시 차원에서나 전부 뭔가 하면은 시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한 측면에는 공적인 책임과 권리를 그죠?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대구가 지나치게 시민들로 하여금 자꾸 공인이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뭐 가수 보고도 공인이라 그러고 탤런트 보고도 공인, 전부 나서가 나는 공인이니까 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공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허용하는 사회가 되야 된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아까 봤듯이 보면은 정말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증명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문화적으로 삼국시대의 그 신라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개방성, 그 다음에 영남대로 시대의 대구 지역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정신, 아니면은 경부선 철도가 놓이고 그때 대구역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막 가졌던 자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점 이제 경직된 측면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어느 한 측면으로 몰아가서 대구라는 도시가 시토양 과잉 현상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그래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저도 수성 구민인데 구민으로서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끼리 무슨 대구 경북연구원에 뭐 오창규라는 사람은 시토양 과잉 이런 말을 쓰더라. 시토양 이습이잖아요. 시토양 과잉이라니 공적인 거를 지나치게 이제 공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시민이 이제 그런 걸 갖춰야 된다고, 시민이 되려면 그런 덕성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강요하면은 도시가 힘을 잃는다 하는 거를, 그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평소에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집에 저도 애들이 있지만 집에 이제 뭐 손주들이나 보고도 너무 이제 어느 한쪽을 강요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가자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게 서두가 없습니다. 쭉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쫙 뭐 정리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시간이나 지금 그랬는데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